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침판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박산준입니다. 오늘은 뭐 정말 오랜만에 디커플링 없이 커플링이 됐습니다. 네, 미국 참 많이 빠졌는데 한국도 많이 빠졌습니다. 네,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종가가 우리 또 저가로 끝나가지고 HBM 떨어질 줄 알았는데 혹시나 후반에 오르는 거 아니었는데 하나도 못 올랐고 HBM. 네, 삼성전자만 레거시 쪽이 좋아서 그냥 면피했고 삼성전자 빠졌으면 지수는 미국만큼 빠졌겠어요. 네. 삼성전자 대단해요. 오늘 외국인이 3,200억 샀어요. 네. 오늘 같은 날 살지는 몰랐는데 삼성은 떨어질 때도 외국인이 팔아서 떨어지는 건 아니고 네. 요즘에 정말 많이 몇천억 단위로 사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베팅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매일 네. 레거시 반도체 반등 관련된 소식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 현물가 오늘도 올라왔고 마이크론이 디램 가격 인상을 한다라는 네. 소식도 어제 저녁에 나왔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1.4% 하락, 코스닥은 1.2%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에서는 한 900억 정도 샀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를 3,200억 샀으니까 다른 것들에서는 많이 팔았습니다. 그렇죠. 업종별로는 오락문화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뭐 콘텐츠리 중앙이나 하이브 이런 쪽이 좀 상승을 한 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엔터주 중에서는 SM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신고가예요. 네, SM은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좀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네. 오늘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그 엑소가 콘서트를 하고 있는 와중에 멤버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네. 다음 콘서트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네. 아직 공지가 안 나간 소식인데 콘서트에서 먼저 발언을 한 거죠. 다음 일정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 오랜만에 가는 곳이다라고 언급을 해서 이거는 중국으로 추정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좀 있는데 실제로 콘서트까지 개최가 된다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중국이 여전히 따라오기가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네, 확실한 브랜드니까 일종의 그 명품 브랜드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한국에 가진. 네. 그렇죠. 뭐 한한령 해제되면은 여러 쇠주들이 많죠. 나는 그 세대가 달라서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용 씨 대단하더라. GD요? 잘하대. 콘서트 하는 거 보니까 항상 잘하대. 잘했죠. 예. 물론 본인은 노래 별로 안 불러. 근데 백코러스를 정말 훌륭하게 받쳐놓고 퍼포먼스를 해. 사실은 거기 무대 나와서 노래 잘 부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막 입이 움직이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저 멀리 있는 애들은 잘하대. 네. 그렇죠. 네, 엔터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요즘에 뭐 호텔신라 같은 면세점 같은 이런 애들은 큰 주목은 못 받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인바운드 수혜를 좀 보는 거고 네. 네, 한한령은 이제 한국이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걸 좀 열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웃바운드죠. 그래서 컨셉이 좀 달라서 요즘은 좀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쳤던 건 관세 우려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우려에서 현대차 투자 발표 이후에 없어진다라는 기조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오늘은 또 25% 관세 부과한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가지고 네. 갑자기 투심이 완전히 반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게 그 미국이 저기 짓겠다고 했고 또 삽서서 하는 데까지 관세를 때리느냐 아니느냐 이거 결정이 된 게 없는데 어쨌든 잠정적으로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건 다 관세 때려? 그럼 우리는 뭐야? 공장 지어주고 관세 받겠네? 뭐 한 1, 2년은 뭐 그런 생각이 돌아가니까 오늘 나쁘게 작동했습니다. 네. 이 한국산 승용차는 사실 FTA 체결 때문에 2016년부터 계속 무관세 적용이 받고 있었는데요. 네. 작년에 한국이 자동차를 수출한 게 700억 달러가 좀 넘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미 수출이 한 50% 정도 비중이거든요. 예. 자동차가 대미 수출 1위 품목입니다. 네, 그래서 관세 우려의 영향을 그동안 좀 많이 받은 것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 대미 자동차 수출 순위로 보면은 1위가 멕시코고요. 네. 2위가 일본, 3위가 캐나다, 4위 한국입니다. 이 멕시코와 캐나다는 접경 지역이라서 네. 여러 자동차 업체들이 그쪽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네. 바로 미국으로 넘기는 이런 기지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일본도 이제 뭐 도요타 같은 일본 자동차들 많이 수출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한국보다 더 많이 수출하네요. 그렇죠. 미국에서 일본이 1등이니까. 근데 정말 많이 올랐다. 멕시코, 캐나다는 뭐 미국의 3사, GM, 포드, 크라이슬러, 그러니까 스텔란티스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렇게 치고 그럼 1번 다음으로 한국인인 거니까 한국이 잘하긴 잘하네.
잘하죠. 네. 예, 미국 점유율 많이 올라왔죠. 네. 네, 근데 이게 미국 기업들도 미국에서 생산을 안 하고 접경 지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 관세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네. 자동차 업체들이 네. 다 똑같이 타격을 받는 거라서 이거는 사실 어느 뭐 현대차의 큰 실적 타격으로 작용할까? 그거는 잘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미국 자동차 업계가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해외 생산 라인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다. 네. 이 관세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런 언급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종의 협박이네. 근데 이제 좀 현실화되고 있어요. 스텔란티스하고 포드는 캐나다 생산 라인을 일시 중단하기로도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인 이제 자동차의 이 가격 상승이 좀 본격화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죠. 모두가 담합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야 나는 못 깎어. 야 너는 어떠냐? 나는 못 깎어. 이렇게만 하는 거지. 난 관세만큼 깎을 수가 없어. 안 돼. 적자야. 네. 그래서 이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앤더슨 경제연구소라는 데서 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만약에 부과하면 미국의 평균 자동차 가격이 4,000불 상승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12,000불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4,000불이면은 600만 원쯤 됩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전망하는 기관마다 뭐 한 6,000불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데도 있고 차종별로 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몇백만 원은 그냥 쉽게 올라가는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신차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고차 쪽으로 좀 수요가 쏠리면서 중고차 가격도 덩달아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충분히 그렇죠. 그리고 중국차 업체들 좋아지겠네. 네. 뭐 미국의 중고차 업체들이 좀 영향을 많이 좀 오히려 그렇죠. 수혜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 관세가 그렇게 부과되면 그럴 생각도 수 듭니다. 있죠. 왜냐면은 약간만 높여 팔아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고 효과가 상당할 테니까. 마진이 엄청나지죠. 예, 그렇게 많이 마진이 되면. 확 올라가는 거죠. 예전에도 코로나 때도 이 자동차 가격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중고차 가격이. 네. 그때 중고차 업체들 주가 상승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그거 잡았다가 큰일 난 사람들 여러 대 있었지. 아, 그렇기도 네, 하죠. 네, 워낙 많이 올랐다가 많이 가루가 빠졌다가 돼가지고. 그렇다가 다시 크게 반등했습니다. 네. 그렇죠. 뭐 300불 갔다가 뭐 3, 4불인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뭐 한 몇백 불 갔죠. 네. 네, 어쨌든 자동차 업체들은 오늘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4%대, 3%대 떨어졌고요. 만도는 7%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뭐 서현이와 현대글로비스 이런 데도 3, 4%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불안감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4월 3일 날 상호관세가 부과가 되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날이 가장 좀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하는 시점이라서 그 전후로 해가지고 저가 매수를 하면 주요 네. 수출주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이라이트가 그때 터질 것이다. 네. 한국 업체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이 관세 우려가 주가에 반영이 안 된 종목들은 조금 걱정스럽긴 해요. 네. 저는 미국 시장이 좀 혼돈스러울 것 같아요. 저기 뭐냐면 변수가 우리보다 더 많아. 우리는 그냥 관세를 두들겨 맞았다. 이 변수 하나잖아요. 이게 잘 팔 수 있을까? 뭐 그런 걱정. 우리의 변수는 선상에 있어. 하나의 선상에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미국은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 소비 심리도 있을 수 있고 진짜 나 잘 모르겠어. 미국은 어떻게 될지. 그래서 뭐 네.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우려하는 그만큼이 현실화되지는 않지 않을까. 예, 트럼프 1기 때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25%면 좀 셉니다. 원래 이제 처음에 세게 부르긴 하잖아요. 근데 4월 트럼프. 3일 날 한다잖아. 네. 근데 뭐 유연하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반등해놨더니 또 25%또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유연하게 합니다. 25%. 물론 이제 그 관세 북미 쪽 자동차 협정된 데는 상관없다고 했긴 했지만 헷갈리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증권에서 주택주를 사자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건설주가 오늘 그래도 빠지지 않고 상승했는데 현대산업개발은 특히나 6.5%나 급등을 했어요. 네. 일단 25년, 26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부터는 착공이 좀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 27년부터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변하면서 마진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DLNC 탐방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수주가
3년 전에 했던 거 대비해서 2년 전에 했던 게 더 마진이 좋고 1년 전에 했던 게 더 마진이 좋고 지금 수주받고 있는 게 가장 마진이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네. 이게 착공되는 시점이 몇 년 후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마진 상승이 좀 예견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논리인 것 같아요. 원가율이 높았던 21년, 22년 공사 현장이 완공이 많이 됐고 네. 원가율이 80%대로 낮아진 현장이 대신하면서 전체 마진이 상승하는 구조가 전망이 된다. 그 탑픽은 현대산업개발을 꼽았는데요. 26년 기준 PER이 현대산업개발은 3.3배, 네. 대우건설 3.8배, 현대건설 4.3배, DLNC 4.4배, GS건설 4.9배 다 3, 4배대로 놀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그래도 현대산업개발이 가장 상승력이 높기 때문에 탑픽으로 선정했다고 네. 합니다. 몇 가지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 네. 인구가 감소하는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나 봐요. 그 실제 서울 인구가 2006년도에 이제 1000만 도시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현재는 930만 명입니다. 인구가 줄었습니다. 근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올랐죠. 부동산 주거 시장에서 이 수요 측면에서 중요한 건 인구가 아니라 가구 수라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41년까지는 연평균 20만 호가 분리될 것이다. 그래서 2041년까지는 가구 수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의미라고 해서 인구 수는 줄지만 가구 수가 올라간다. 근데 주택에 있어서는 가구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울 부동산 가격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월세 가격 여전히 싸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네. 주택 임대료 비율 RIR (Rent to Income) 이라고 해서 내 소득 대비해서 그 임대료가 얼마나 비싸냐, 월세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 우리나라는 전월세 전환율로 환산한 그 네.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인데 전국 평균이 16%이고요. OECD 평균은 23%입니다. 그러니까 내 월급의 한 23% 정도를 주거비에 OECD 국가들은 쓰고 있는데 네. 한국은 16%만 쓰고 있으니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월세니까 전세니까 그렇지. 네, 근데 전월세 전환율로 좀 환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낮지 그거는. 그렇죠. 예, 그 우리나라의 특수한 환경이긴 해요. 그러니까 전세를 그렇게 저 비율로 주면은 전세값이 더 오른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전세를 할 필요가 없지 그냥 월세를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렇잖아요. 지금 전세 대출 금리가 상당히 낮고 네. 그 혜택을 이제 전세 세입자들은 뭐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이 비율이 낮은 것도 뭐 한편 일리는 있습니다. 네, 특히 근데 이제 전국 평균이 16%고 서울은 높겠죠. 네. 서울의 RIR은 22.7%입니다. 그래서 월 소득의 한 4분의 1 가량을 주거비로 현재 지출을 하고 있는 셈이고요. 서울 네. 인구들은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RIR이 30% 이상일 경우 과도한 주거 부담이다라고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아직 주거 부담이 강한 높은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영국, 스위스는 25%를 기준으로 하고요. 호주는 25에서 30%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 전세 가격, 월세 가격,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그렇게 높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또 가구 수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2040년까지 부동산 가격은 서울 위주로는 일단 계속 올라갈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현재 그걸 전망을 토대로 했을 때 주택주는 싸다. 그래서 사자 이런 리포트가 네.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보면 오른다 떨어진다 막 서로 싸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한 타임머신 있으면 100년 타고 100년 뒤에 한번 가서 부동산 가격이 어떤지 한번 궁금해. 보고 오고 싶어. 100년 뒤에는 저 없을 텐데 뭐 굳이 그래서 궁금해. 네. 10년 뒤만 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10년은 좀 유의미성이 좀 떨어지고 한 100년 가면 역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됐다 이러고. 근데 이게 지금 서울에서 쫓겨났으니까 서울의 가구수가 떨어져도 집값은 오르지. 서울이 싫어서 간 게 아니라 집값 때문에 경기도로 밀려서 서울이 커진 거잖아요. 그죠? 조금 서울은 특수한 환경인 것 같겠네. 네.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인데요. 마이크론이 D램 가격 인상을 고객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낸드 가격은 계속 인상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뭐 샌디스크가 제일 먼저 4월에부터 이제 가격 인상하겠다라고 했고 YNTC도 그랬고 이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10% 이상 다 낸드 가격 인상을 예고했었는데요. D램 쪽에서도 이제 마이크론이 공급 부족 때문에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고객사들에 통지를 했습니다. 네. 예상 인상률은 뭐 최대한으로 잡아도 11% 정도 수준이고 자세한 인상률은 이제 채널 파트너들한테 안내를 했다고 하는데요. 트렌드포스에서도 2분기 D램 가격이 올라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2분기에는 이제 0에서 한 마이너스 5%까지 최대 이제 전분기 대비
기업이 하락할 걸로 봤었는데 네. HBM3E 출하량 증가 영향 때문에 3에서 8% 정도 상승할 걸로 2분기에는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낸드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상승을 하면서 조금 더 상승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뭐 메모리 가격은 괜찮아서 오늘 삼성전자도 0.6% 올랐는데 예. 엔비디아가 박살이 나면서 네. HBM 쪽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하이닉스도 오늘은 3.3% 정도 하락을 했고요. 한미 반도체는 오늘 특히나 6%까지 떨어졌고 다른 뭐 소부장들 다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심리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게 하이닉스가 오늘 저기 주주총회하면서 사장님이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올해 상반기 즈음이니까 이제 다음 분기 정도 안에 내년도 가격 협상과 물량 협상을 끝낼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내년도 거까지 정리 끝난다는 얘기예요. 판매 양이. 그렇죠. 그럼 정해진 거라는 거야. 판매가 26년도도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는 그 자체적 영업은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기대감으로 땡겨온 거 있잖아. 땡겨온 게 가변적이잖아. 그게 계속 흔들리고 그게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는 뭐 땡겨온 것도 많지는 않은데 가치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건 기분 탓이다. 그렇죠. 네. 그 모건 스탠리가 하이닉스의 26년도 영업이익을 네. 거의 뭐 보합으로 거의 뭐 돈 하나도 못 번다로 네. 전망을 했었어요. 스가로는 네.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국내 증권사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쪽은 8조 9천억 전망을 했었거든요. 내년도에. 근데 이제 그 전망이 조금 많이 벗어날 8조 확률이 5천억? 점점 높아지고 있죠. 8조 9천억. 하이닉스? 네. 연간? 네.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본 데가 그랬었어요. 너무 빗나가셨는데. 네. 물론 이제 그 같은 증권사도 지금은 한 27조 굉장히 높게 이제 전망치를 수정을 했는데 수정을 했어요. 네, 네, 지금은 네. 수정을 했죠 당연히 그 네. 나이에. 네,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봤죠. 네. 네. 그러니까 덕분에 우리나라 전체 EPS가 올라간다니까 지금 이것들 때문에가 아니고 이 부분 때문에. 네. 그 최근의 특징은 이제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는 데도 있죠. 네. 근데 그런 곳들도 최근 들어서 수정치를 조금 상향을 했습니다. 3월 들어서. 예. 네,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당분간은 이제 바닥 짚고 올라가는 걸로 2분기에는. 근데 HBM은 어제 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중국의 새로운 환경 규제책으로 중국 내에서 엔비디아 제품 판매가 우려된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작년 7월에 이미 도입된 규정이지만 새로운 규칙이 추가되면서 이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중국 기업이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보도인데요. 사실상 중국 정부가 자국산 칩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중국에 매출하는 게 비중 13% 정도 되고 17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데 뭐 그 보도에서 언급된 뭐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텐센트 같은 이런 기술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H20 칩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규제 당국이 막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만약에 막았다라고 하면 중국 정부의 이제 스탠스가 이게 확실하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자국산 칩을 좀 애용해라라는 건데 자국산 칩이 엔비디아의 성능에 따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H20 칩은 엔비디아가 실제 제공할 수 있는 칩 성능을 거의 뭐 반토막인가요? 반의 반토막인가 이렇게 낸 거잖아요. 엄청 사양을 낮춘 거라서 그 정도는 중국 업체들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중국에서도 네. 대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그 LLM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딥시크가 24일 날 새로운 모델을 25일 날인가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거 성능이 5개의 이 벤치마크 지표를 평가를 해보면 2개는 챗GPT 4.5가 1등인데 네. 나머지 3개는 딥시크 새로운 모델이 1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챗GPT 4.5와도 비견될 만한 성능을 그것만 가지고 다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굉장히 놀라운 발전을 이룬 거라서 칩 쪽에서도 H20 칩 정도는 나중에는 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TSMC 같은 이제 파운드리도 그쪽에서 만들어야겠죠, 물론. 네, 옛날에 화이실리콘이 상당히 잘했죠. 그 AP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자기네가 직접 기린 칩을 만들어서 썼었으니까 이거는 그 페미니스니까 미국에서 활동하던 중국 엔지니어들 데리고 와서 하면 인적 부분 만들 수 있는 거겠지. 그리고 어차피 자기네가 직접 파운드리 하는 게 아니라 UMC라든가 대만 업체들한테 맡기면 되는 거니까. 뭐 저기는 요즘에 뭐 TSMC가 잘 안 해주겠지만 그럴 수 있는 거니까요. 확실히 이 전통 산업 중에는 네. 기술력이
한국이 중국보다 이렇게 앞선 산업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AEI 쪽은 확실히 중국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미국과 뭐 기술 격차를 뭐 3개월로 좁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요즘에는 전통 산업에다가 각 산업마다 AI를 다 붙여서 신사업이 나오잖아요. 자동차에 AI를 붙여서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이렇듯이 그 후에 AI가 붙어진 산업에서 우리가 과연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네. 네, 그것도 참 무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굉장히 그 창의적이고 똑똑하니까 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열어주셔야죠. 공간이 너무 안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공정하게 해주고, 공정하게 평가해주고, 공정하게 지불해주고, 그냥 공간 좀 자유롭게 해주고 하면 한국 사람들 잘해. 네, 저는 그거 안 해주면 다 외국 떠나는 거지. 제가 뭐 AI 기술에 대해서 뭐 깊은 네. 지식은 없지만 그 최근에 굉장히 놀랐던 AI 쪽 관련된 소식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는 이 딥시크를 공무원 조직이나 네. 군대 조직에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대요. 네. 이거는 좀, 우리는 사실 보안 문제 때문에 네네. 딥시크는 당연히 안 되거니와 챗GPT도 우리 회사의 사내 업무망에 적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중국은 그런 보안 문제가 없나 보죠. 그냥 적극적으로 AI를 도입을 해서 이거 도입에 따른 생산성 증가 효과가 네. 정말 일주일이라도 빨리 도입하면 훨씬 더 빨리 늘어날 텐데, 이게 우리가 계속 지금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체감이 돼요. 저도 이제 신입 입사 후에 한 8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했던 네. 업무들이 있거든요. 예. 네, 예를 들자면 제가 뭐 FN 가이드에 예를 들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PDF를 다운 받아가지고 네. 그거를 네이버 메일을 키고 그 파일을 첨부 파일 넣어가지고 제 회사 메일로 보내고, 회사 메일로 이제 회사 업무망에서 들어가서 그걸 다운 받아서 쪽지로 사내 메신저로 공유하고, 이런 업무들을 한단 말이죠. 네. 이거를 그냥 파이썬을 제가 공부해본 적도 없는데 파이썬을 접한 첫날 클릭 한 번으로 싹 다 자동화 시켰거든요. 네네. FN 가이드를 제가 들어가는 업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FN 가이드 들어가서 PDF를 다운 받아서 네이버 메일 키고 메일 쓰기에다가 제 회사 메일을 적고 파일 첨부해서 발송하는 것까지 네. 클릭 한 번으로 끝났단 말이죠. 네. 근데 회사 메일에서 다운 받고 쪽지로 공유하고, 이거는 자동화가 안 돼요. 왜? 우리 회사는 AI를 아직 막아놨기 때문에, 일종의 인트라넷이니까. 예, 파이썬을 막아놨기 때문에 이거만 막지 않으면, 회사에서도 허용하게 해주면 엄청나게 업무 효율화 시킬 게 산더미처럼 많은데, 심지어 이제 저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많을 텐데 기회가, 네. 우리나라 전체에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창업 그룹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큰 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을 지키는 게 잃을 게 많으니까 큰 기업들은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고, 근데 작은 기업들은 좀 되게 유연하잖아. 작은 기업들이 이렇게 쭉쭉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자본시장이 좀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상법 개정 맨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야 작은 기업들에서 막, 아니 지금 세계 그 10대 기업 중에 거의 대부분 창업자 기업 아니에요. 그렇죠. 창업자 기업 아닌 회사가 한두 개밖에 없잖아. 세계 10대 기업 중에. 우리나라는 창업자 기업이 10대 기업 중에 누가 있어? 이게 굉장히 늙었다는 얘기거든, 이게. 그렇죠. 예. 네. 이 창업자가 해야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막 쭉쭉 밀어붙이면서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뭘 하려고 막 하고 하는 거고, 그런 게 이제 또 계속 신규로 바뀌면서 뭐 10년 지나면 또 한국의 10대 기업이 또 바뀌고, 또 10년 지나면 또 바뀌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좋아지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예. 네, 좀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AI를 업무에 적용해서 능률을 높이려는 시도를 매일같이 막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더더욱 체감이 되고, 네. 이 중국이 공무원 조직에까지 AI 도입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와의 괴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훨씬 더 크게 차이가 많이 나겠구나, 이런 좀 무서움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제일 무서운 건 국방이에요. 예, 방산 쪽은 진짜 무서워요. 이거 로봇이 제일 무서운 게 방산이야.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기타 소식 중에 이제 하나비전이 네. 또 TC 번더 수주를 공시했습니다. 하이닉스 향이고요. 네. 지난번에 3월 14일 날도 210억 규모로 7월 1일까지 TC 번더 납품하는 이제 하이닉스 향 계약을 공시를 했는데, 네. 오늘 또 이제 210억 규모 같은 규모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수주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미반체는 오늘
6%나 빠진 게 이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하나비전은 이런 날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매치금융지주가 자사주 5,500억 매입 발표했습니다. 이젠 놀랍지도 않습니다. 네, 이런 장에 2.7%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여전히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를 3월 예를 들면 21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 27일이잖아요. 네. 기한 넘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약 코스피 코스닥 한 50개 기업 정도가 있는데 본인 혹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이 있는지는 꼭 확인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고정 댓글로 거래소 사이트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거래소에서 현재 실시간으로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을 공시를 하거든요. 네. 참고하셔서 본인 포트폴리오 내 종목이 있는지는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실수로 안 했기는 어려워요. 예. 그렇죠. 당연히. 예, 실수로 안 했기는 어려워. 이거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미제출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미리 공시를 하면 그런 건 허용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기한 내에 미제출하면 관리 종목 지정되고요. 지정 이후에 10영업일 이상 미제출 상태 지속되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되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